금슬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슬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슬이 좋다 나쁘다 부부 간을 말하는 겁니다. 금슬은 검은과 비파가 사이가 참 좋다 해서 금슬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은 부부날입니다. 금슬이 좋은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해서 부부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 그 자식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자식을 가르쳐서 말할 때 나의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사브라라는 것은 뭐냐면 선인장 열매예요. 그들이 자기 자식을 사브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선인장은 잘 아시다시피 악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앞에 두고도 너는 나의 사브라다. 너는 나의 꽃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또 정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에서도 너를 길러냈다. 그러니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브라다.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은 그 유명한 그 지혜서인 탈무드가 있고요. 토라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 사랑과 자녀 교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으면 아유 내 강아지, 뭐 똥강아지,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자식한테. 물론 애칭으로 내 강아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강아지 그럽니까?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서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또 내 사랑하는 딸아. 닭살 돋을지라도 처음 할 때가 어렵지. 한 번만 그게 물풀을 터놓으면 계속 할 수 있어요. 안 오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처음에 대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눈빛과 말이니까 그 말을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그 자식들이 그 부모의 온기를 고스란히 받고 그 미래로 나가는데 크게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모 역할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을 아무리 손주나 자식이 이뻐도 내가 강아지 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또 내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면은 그들도 힘을 굉장히 얻어요. 사이도 밝아져요. 그러니까 오늘 부부날을 계기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습니다. 전번주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시들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왔어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딱 한 번 제가 시 쓰는 법, 관조, 사유, 반전으로 쓰는 법을 알려줬어요. 제가 한 번 딱 시트지로 나눠줘 드렸는데, 그거를 곧바로 이렇게 흡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잘 썼냐면은, 제가 여기서 시를 좀 그래도 안다고 하는데 한마디도 고치지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 고쳤습니다. 왜? 고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고쳐야 오히려 제가 하는 말이 사족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국이라는 시를 썼는데 이 선생님은 수국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연륜인지는 몰라도 아버지라는 그런 어떤 반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수국이라는 단어 첫 줄을 써놓고 아버지라는 수국이라는 단어 첫 줄에서 관조를 하던 반전을 하던 사유를 하니까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수국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세 줄 정도 쓰고 또 아버지라는 것을 생각해서 세 줄 정도 써서 그거를 잘 혼용을 시키면 멋진 시가 된다고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고, 그것이 제 시쓰기의 관조의 비법이었습니다. 사실은. 네, 제가 쉽게 그거를 나타내주지 않아요. 저도 왜 그러냐면 저도 비급이 있어야 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한 번에 받아들였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얼마나 잘 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국, 감금이요. 올해도 수국이 탐스럽게 피었네. 아버지는 유난히 꽃을 좋아하셔서 분홍빛, 청보랏빛 서로 다른 색을 띤 마당가 화단은 꽃들로 환했네. 타임머신 없이도 유년으로 데려다 주는 꽃, 숭얼숭얼 추억을 소환하며 다정한, 무뚝뚝한, 따뜻한, 냉정한 다른 빛깔 속사람들 모두 아버지임을 바랍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참 멋지죠. 그 수국꽃을 보면서 여기에 모든 돌아다니는 사람들,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다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그 시를 끌고 갔어요. 읽어보면 참 단순하지만 얼개가 잘 돼 있어요. 이 시가. 얼개가 참 잘 돼 있습니다. 뭐 문법적 구조 이거는 시쓰기에서 아주 버려야 할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문법적 구조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원하는 시를 써야 돼요.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해보면, 제가 좀 꽃을 알잖아요. 수국은 pH 농도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식물입니다. 꽃이. pH 농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을 띠고 알칼리성으로 갈수록 좀 약간 붉은색을 띠어요. 또 수국이 있고 또 불도화가 있으니까 그 좀 찾아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강은 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시를 쓰는 것도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을 나열하면 그걸 수필이라고 하고, 또 나열하되 시적인 어떤 발상을 가지고 쓰면 시가 되는 거예요. 퇴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원래 퇴고는 글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훑으면서 어느 부분을 좀 넣고 뺄 것인가, 또 어느 부분이 미진한가, 요거를 좀 충실히 생각하자, 그런 뜻입니다. 퇴고에 원래 그 3원칙이 있어요. 삭제의 원칙, 부가의 원칙, 재구성의 원칙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거는 꼭 적더라고요. 이런 거는 안 적어도 돼. 이런 거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거 있다는 것만 알으면 돼요. 그래서 삭제의 원칙은 불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독된 의미가 있다든지 하는 것들을 제거해서 그 글을 좀 매끄럽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 원칙이라는 것은 부가 글자 그대로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해서 글을 그런 어떤 목적에 맞게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재구성 원칙이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단락을 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분한 것을 처음 의도와는 틀리게 뭐 중간에 있는 게 우르르 올라올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게 중간으로나 아니면 말미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승전결에서 마지막에는 제 말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화자의 말. 본인의 말을 거기다 넣지 않으면 이 시는 이 글은 나무 글이나 마찬가지예요. 텍스트로 들어가서 퇴고를 어떻게 하는가 1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그러면 퇴고는 뭐냐면 문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문장이 되도록. 그러니까 퇴고는 간결한가, 통일성이 있는가,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해요.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가. 네. 그러니까 겹치는 단어를 줄여라, 이미지를 줄여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했는가, 새로운 생명.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을 했는가. 거기에는 반전, 사유, 간조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 시를 쓴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느낌이나 감성, 성찰 이런 것이 전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만들 때 어떤 글로도 그걸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시는 특히 느낌이나 감정, 이런 성찰이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만이 어찌 보면은 그 시로서 말랑말랑하고 그 말랑말랑한 것이 이렇게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낭독은 우리 그 조성원 선생님께서 해드릴게요. 호수의 입, 김분홍. 호수는 한 번도 제 입을 연 적이 없지. 호수는 분수 상상에서 출발해. 내가 음웅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까지 침묵하는 건 아니야. 호수의 풍경으로 입주한 분수에게 옥수수를 주문했더니 팝콘이 터져 나오고, 터진 치맛단을 꿰매줄 소금쟁이를 주문했더니 젊은 아버지 얼굴이 굴러떨어졌지. 바람이 기록한 어떤 가죽사가 LP판처럼 돌아가는 호수. 비밀을 채우고 있는 너를 자물쇠라고 부를게. 목구멍에 힘으로 버티고 있는 분수. 우리 식구 목구멍 때문에 당신 얼굴에 침 뱉는 굴욕을 참으며 한직을 떠돌던 아버지. 분수를 모르는 분수가 호수의 백조가 되겠다면 그건 호수를 뒤집겠다는 불운한 마음이 깔린 거야. 잘못 뒤집으면 무덤이 되겠지만 반전의 묘미는 뒤집기. 현란한 몸짓으로 나를 비우겠다는 생각은 금물이야. 나는 술잔처럼 비워지고 싶을 때 비워지고 비워지다 보면 채워지지. 저 밑바닥에 비밀을 깔고 앉은 수련 제잘되지 말고 제발 입 좀 닫혀줄래.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져. 네. 그 호수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호수도 입이 있어요. 어떤 것도 출구가 있고 입구가 있는 거죠. 근데 호수의 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호수는 한 번도 제 입을 연 적이 없지. 들어가는 말이죠. 한 번도 제 입을 연 적이 없어. 그러면 그 호수는 한 번도 물이 안 말랐다는 얘기네요. 네. 물이 말라야 제 입인지 몸뚱아리인지 어딘지를 보여줄 건데 한 번도 지금 물이 안 말랐다는 얘기입니다. 호수는 분수 상상에서 출발해. 이 말은 뭐냐면 호수를 생각하면 유원지 같은 게 꼭 그 분수가 나오잖아요. 요즘 분수 쇼도 많이 하고 거의 제트도 타고 그래요. 워터제터라고 그러죠. 내가 음웅에서 돌팔매질을 당하면서까지 침묵하는 건 아니야. 음웅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겉으로는 어리숙하지만은 엉뚱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웅이라는 것은 그 속에 욕심이 있어요. 엉뚱한. 네, 음웅한 거죠. 그런 말 참 오래간만에 저도 써보는 것 같습니다. 돌팔매직을 당하면서까지 침묵하는 건 아니야. 이 침묵이라는 그 단어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실히 정복을 할 필요가 있다겠죠. 네, 침묵도 언어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다음에 침묵은 말의 시작이요, 말의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침묵한다고 해서 말을 않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 되고 침묵하지 아니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옛날에는 죄악시됐어요. 예. 침묵하지 않아야 할 때는 침묵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아시겠죠? 호수 풍경으로 입주한 분수에게 드디어 이제 호수에다가 이제 그 분수를 거기다 설치했는 모양이에요. 입주했다고 했으니까. 분수에게 옥수수를 주문했더니 팝콘이 터져 나오고, 터진 치맛단을 꿰매줄 소금쟁이를 주문했더니 젊은 아버지 얼굴이 굴러떨어졌다. 이거는 분수 쇼를 할 때 입력된 그대로 않고 전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 물이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거를 보고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소금쟁이가 나왔죠. 소금쟁이가 어떻게 해서 물에 뜰 수 있을까요? 그런 표면장력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죠. 소금쟁이는 그 6개의 다리로 이루어졌어요. 6개의 다리로 이루어졌는데 소금쟁이 6개의 발에 앞발이 2개는 작고 4개는 좀 커요. 근데 그 발에 털이 벌벌 나 있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그 물에 뜰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소금쟁이는 빨대로 뭘 먹어요? 빨대가 돼 있어요. 모기처럼. 모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빨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어떤 즙을 먹고 사는 거죠. 네. 왜 그러냐? 그건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만이 소금쟁이 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네요. 바람이 기록한 어떤 가족사가 LP판처럼 돌아가는 호수.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데 이게 회오리가 이렇게 나는 모양이죠. LP판처럼 돌아가니까요. 네, 호수예요. 비밀을 채우고 있는 너를 자물쇠라 부를게. 특별하게 그런 아직 없습니다. 자,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목구멍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분수. 입은 어디가 있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목구멍으로 버텨요. 옛날부터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가난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식구 목구멍 때문에. 당신 얼굴에 침 뱉는 굴욕을 참으며 한직을 떠들던 아버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얼마나 그러니까 똑같은 호수를 쓰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호수만 계속 썼으면 이 시가 재미없을 거예요. 좀 중구난방 왔다 갔다는 했지만 그래도 이 호수를 얘기하면서 목구멍 또 가난 또 아버지까지 이제 오는 거죠. 단계를 상당히 밟아 들어오고 있어요. 분수를 모르는 분수. 앞에 분수는 처지에 알맞는 행동을 하는 거고, 이 분수는 예를 들면, 물을 그런 호수를 말하는, 물을 이렇게 품어내는 그 분수. 실질적인 분수고, 앞에는 그런 어떤 처지나 행동, 분수를 모르는 거죠. 호수 백조가 되겠다면, 그건 호수를 뒤집겠다는 불온한 마음이 깔린 거예요. 왜냐면 호수 백조는 우리가 글을 볼 때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롭게 하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평화롭게 하는 조건. 그러니까 백조는 아주 부산하게 자맥질을 하는 거고, 다리를 움직여서 그거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햇빛은 따사롭게 한가롭게 아니면 내려쬐고 바람이 없어야 돼요. 첫째. 바람이 불으면 끝나는 거예요. 호수 평화는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모진 풀파를 맞는다.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써도 어떤 시를 쓰면 거기에 대한 연관성이 분명히 나와야 돼요. 나와야 할 때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그것처럼 연관어들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나오다가도 이 호수에 대해서 계속 썼지만 이 사람은 결국 목구멍이나 아버지 또 가난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호수 백조가 되겠다면 그건 호수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불운한 마음이 깔린 거예요. 불운하다는 것은 맞서고 대립하는 거잖아요. 예. 반전의 묘미는 뒤집기. 만약에 반전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백조가 두 마리가 항시 다니잖아요. 하나는 안 다니잖아요. 두 마리가 가다가 똑같이 이상해요. 신호가 있는 모양이죠. 꼭 들어가면 자맥질을 둘이 같이 해요.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원앙도 그렇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호수를 뒤집는 형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호수를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현란한 몸짓으로 나를 비우겠다는 생각은 금물이야.
현란하다는 것은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거고, 여기서 나는 호수예요. 여기서 이제. 예, 비로소 화자가 다시 호수로 되는 겁니다. 나는 술잔처럼, 보세요. 중요한 것이 또 나오잖아요. 나는 술잔처럼 비워지고 싶을 때 비워지고, 비워지다 보면 채워지지. 정말 사유죠.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술잔처럼. 그러니까 호수가 이제 술자루로 변하는 거예요. 네. 비워지고 싶을 때 비워지고, 비워지다 보면 채워진다. 자, 여기서 전환을 시키네요. 이제 시를 전환을 시켜요. 너무 깊이 끌고 간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좀 전환을 시켜서 마음 긴장도, 텐션을 약간 완화시키고 있어요. 저 밑바닥의 비밀을 깔고 있는 수련.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수련은 6월에서 7월까지 펴요. 수련의 특성은 뭐냐면, 그 날이 좀 끈으름하거나 구름이 많이 껴서 끈으름하거나 밤에는 오므려요. 이렇게 오므려요. 근데 이제 햇빛이 뜨고 그러면 이게 피거든요. 그래서 이 수련은 한자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련은 물숫자가 아니에요. 잠잘 숫자입니다. 수련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미인은 장꾸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이뻐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되지 말고 제발 입 좀 닥쳐줄래?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혀져. 이렇게 됐어요. 뭐 뒤에서는 이렇게 엉뚱한 발상은 아니지만 상당히 수련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네가 너무너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입을 확 열어버리면 세상이 뒤집혀져 버리는 거예요. 호수가 확 이렇게 들고 나면 너 다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아시겠죠? 퇴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글을 쓰고 한번 쓴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글을 써놨겠죠.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해요.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할 거 아니에요. 영원히 갖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 쓰고 1년 후에 보면 또 글씨 또 미진해요. 그래 언제까지나 그것만 잡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 한 편만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뭔가 마음속에서 감정이나 느낌이 끌어오르는데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자기가 시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 달이나 2달쯤 있다가 마무리를 져요. 근데 오늘 시를 써서 오늘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오늘 써서 바로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어떤 사물을 가지고 바로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천 작품이면 한 작품이나 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써서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단숨에 5분만 해도 쓸 수 있고 1분만 해도 쓸 수 있고 10년 만에 쓸 수 있는 문제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날 써가지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면 그걸로 일단 조금 덮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걸 계속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나만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해보니까 오류에 빠져버려요. 제 자신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굳히다 보면은 어묵이 되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중계 유명한 그런 고사성어도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아니, 귀가 좀 귀찮다 해서 귀 한자를 떼내고, 코 하나를 막고, 입을 막고, 뭘 하다 보니까 사람 형태가 안 돼버리는 거죠.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쓴 다음에 그날 최선을 다해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묵어놨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봐요. 그 다음에 한 달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건 실제 제 경험이니까 따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면은 이 생각을 저는 진화를 믿어요. 뭘 하다가도 갑자기
새로운 것이 생각나요. 아, 그러면 제가 글을 써놨잖아요. 아, 그 구절이 좀 이상하다? 그럼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럼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전체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전체를 바꿀 것 같으면 그냥 폐기해버립니다. 오히려 그게 편해요. 그걸 자꾸 끙끙거린다고 해서 그게 시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참 힘들죠. 이 퇴고는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퇴고를 하려면 한다는 그 다음에 한다는 조건은 뭐냐면 내 생각의 진화를 믿겠다는 거예요. 일단 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일주나 한 달이 더 축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생각이 좀 깊을 수도 있고 또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데 좀 더 멋있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고친다는 것은 멋있는 생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시적으로. 그 두 가지입니다. 항시. 그래서 이 튀고 좀 알아봤고요. 이거를 선생님들께 낭독하라고 했더니 말씀을 안 해요. 뭐 가슴을 바꾸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인데 시는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언어를 함부로 못 써요. 여성에 관련된 저는 언어를 거의 써본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쓰면 거짓말 같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또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계속 어머니 많이 팔아먹어요. 팔아먹을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고양이도 팔아먹고 새도 팔아먹고 나무도 팔아먹고 움직이는 것들은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작 얘기를 못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자궁이네, 유방이네, 젖꼭지네 뭐 이런 말을 제가 못해요. 저는 시에 한자도 그게 없어요. 그건 앞으로 쓰려고 하는데 제 과단한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아니 깨도 이걸 좀 낭독을 해달라고 했더니 남사실 없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걸 벽을 허물어야 돼요. 제가 그 벽을 허물지 못해서 제가 글을 잘 못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벽을 허물고 과감하게 글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사투리도 넣고 좀 비속어도 좀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앙증맞은 그런 그 범위 내에서 비속어도 좀 넣고 그러면은 시가 좀 더 맛깔나고 그러잖아요. 너무 감추려고 하지 말고 뭐 시를 은유로 쓰라고 하니까 너무 감춘다. 그래서 뭐 그러지 마시고요. 표현을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떤 단어도 가급적이면 그 필요하다 보면은 그 단어를 가리지 말고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